네, 235페이지에 우리가 아까 수동결산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동결산해야 되는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한번 사례 중심으로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위에서 쭉 얘기했던 것 첫 번째 사례, 수익의 예상에 대한 사례를 보겠는데요.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수수익이라는 개정 과목, 수익의 예상과 관련된 개정 과목입니다. 어떤 때 쓰느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요.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한다는 겁니다. 계상이라는 말 우리 회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계상한다는 말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계상한다 이렇게 하면은 장부에 기록한다, 회계장부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하라 하는 말은 지금 이자 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예. 이자 수익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건 회계 처리해야죠. 근데 왜 결산 때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해야 되느냐? 계상이라는 건 장부에 반영해 주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가령 10월 달에 10월 1일 날쯤에 은행에다가 8천만 원 예금을 넣어놨다고 봐요. 예, 8천만 원 예금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1년 정기예금을 가입했어요. 1년 정기예금. 그러면 그 이자하고 원금을 1년 후에 받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 정기예금이라는 게. 그러면 1년 후라는 건 내년입니다. 내년 9월 말에 당기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하고 내년에 9달치 1월부터 9월 거 12달치 이자를 내년 9월 말일에 받게 되는데 우리가 현금주의라면 그때 이자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수익을 잡으면 상관없어요. 현금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회계예요. 발생주의 회계라는 건 뭐냐면 이자를 실제로 받는 날은 내년도 9월 30일이라 하더라도 내년에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될 거는 9달치는 2024년도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되고 단기분인 3개월치는 2023년도의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게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8천만 원에 대한 3개월치 이자를 계산했더니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3만 원이다. 그러면 이자 수익 발생은 어디다 기록해야 돼요? 대변에 기입해야죠. 단기의 손익에 반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3개월치 이자 계산했더니 3만 원이다.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3만 원. 근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수익을 자산 잡을 때는 미수 수익을 잡는 거예요. 미수 수익.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으면서 대변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줍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책에서 사례로 들은 것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주로 시험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해당 페이지. 지금 거기에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이번에는 비용의 예상. 비용의 예상에 사용되는 개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세요. 비용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사례를 보니까 아까는 수익의 예상에서는 예금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예금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례가 차입금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은행에서 돈을 차입한 겁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하다. 계상이라는 건 장부에 반영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자 비용을 12월에 지급했다면 그냥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아직 지급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단기분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그거예요. 가령 아까 예금하고 반대로 10월 달에 8천만 원을 이번에는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고 보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1년 후에 이자도 한꺼번에 갚기로 했어요. 원금과 이자를. 그런 조건이면은 내년 9월 말일에 원금 8천만 원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가 가령 12만 원이다. 그러면 12만 원을 한꺼번에 내면 되는 거예요. 이자가 50만 원이다. 5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현금주의 같으면은 그 50만 원을 전부 다 2024년도에 이자 비용으로 볼 텐데 발생주의니까 3개월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단기 10월 12, 3개월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대출 조건에 차입 조건에 적용한 이자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율 가지고 3개월치 계산할 수 있어요. 월할 계산으로. 그래서 그거를 단기 이자 비용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바로 발생주의 회계입니다. 근데 이거 지급했어요? 안 지급했어요? 지급 안 했어요. 내년 9월 달에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거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미지급 비용.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미지급 금하고 미지급 비용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외상을 하면 미지급 금인데 왜 결산할 때는 은행의 이자 비용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자 비용을 계상할 때는 왜 미지급 금이 아니고 미지급 비용을 쓰느냐? 이건 회계상의 약속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미지급 금 같은 경우는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정된 채무. 자, 우리가 12월에 우리 팀 회식을 하고 12월 25일 날 회식을 하고 식당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식비 1월 달에 결제해 드릴게요. 1월 10일 날. 그러면 1월 10일까지 외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써 이미 지급해야 될 원칙, 일반적으로 밥을 먹는 날 밥값을 주는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채무가. 그날까지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 사정에 의해서 다음 달 10일 날 주기로 했다. 그래서 미지급 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건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건 왜 미지급 비용이냐? 이자를 12월 달까지 계산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자를 내년 9월에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내년에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기에 제대로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확정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되죠. 지금 이 결산 시점에서는 저 이자 비용이 미지급된 것이 확정된 채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 여러분이 결산할 때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다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면 돼요. 미지급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미지급 비용 하시면 된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대변의 부채 잡고 차변의 이자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계 사례는요, 수익의 이연입니다. 선수 수익이라는 개념 과목을 써요. 아까 위에서 발생은 다 미자 돌림이었죠. 미자 돌림. 근데 이연하면 선자 돌림이에요. 개념 과목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선수라는 것은 결산일 전에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 이겁니다. 선수. 결산일 전에 선수. 미리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1년분 임대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간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 기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우리 회사에서 비어있는 사무실이 한 칸 있어가지고 비어있는 사무실을 월 10,000원씩 임대를 주기로 했어요. 월 10,000원씩.
그래서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 임대료 싸니까 그냥 1년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기간이 언제냐면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받을 때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 12만원. 대변에 임대료 12만원 해가지고 수익을 전부 단기의 수익으로 받네요. 그런데 결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으로 분할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경과 임대료가 있죠. 6개월치. 그럼 절반이니까 6만 원이죠. 6만 원을 차변에 기입해 가지고 수익을 취소시켜 줍니다. 내년에 수익으로 봐야 돼요. 이 6만 원은. 그러면서 이것을 부채로 인식해요. 미리 받았으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받는 것도 부채잖아요. 선수금. 근데 이거는 계약금이 아니에요. 임대 계약을 하고 미리 받았다 이거예요. 아직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수 수익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계약금 미리 받는 것은 선수금이죠. 부채죠. 예, 수익을 미리 받는 건 선수 수익이에요. 이것을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개정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4번에 보시면은 비용의 이연, 이것도 선자 돌림인데 선급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이때 쓰입니다. 사례를 보면 이것도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험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7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 1년분 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 12만원,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12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보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6개월치는 내년도 보험료로 넘겨야 되죠. 그러려면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 차변의 선급비용, 비용을 미리 지급해서 자산 잡습니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이라고 여러분 당좌자산에서 정리를 했었어요. 선급금은 계약금을 주는 것이고 선급비용은 지금 이 보험료처럼 보험에 가입할 때 차기분급까지 미리 준 것을 선급비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 선급비용 분계를 결산 때 해주면 돼요. 결산 때 자산입니다.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입니다. 지금까지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아주 헷갈린다. 예, 뭐 회계 처음 공부하실 때 누구나 헷갈린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게 수익과 비용이 발생과 이연에 관한 개정 과목 4개 있죠.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요거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된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해해서 여러분이 정복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모품을 정리하는 분계가 이제 필요한데요. 대개 회사는 소모품 같은 걸 살 때 한꺼번에 대량으로 삽니다. 예. 이 계속 쓰이는 거거든요. 예, 계속 쓰이는 거라서 일정한 양을 사야 가격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소모품을 사놓고서 창고에 가면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들이 잔뜩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결산 때만 정리해줘요. 그래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것만 자산으로 잡아놓고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다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 정리는 회사가 현재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방법이 서로 반대로 정리가 되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은 이 회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자산으로 잡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차변의 자산 증가, 소모품 10만 원,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면 결산 때는 사용한 금액을 재고조사해 가지고 창고에 가서
사용한 게 얼마만큼을 사용했는가를 봐서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소모품 사용액을 가서 창고에 가서 조사해봤더니 7만 원어치는 사용이 됐더라. 그러면 이걸 비용 잡아야죠. 이제 사용했으니까 소모품 B 비용 이때 잡고 이제 여기 10만 원에서는 자산을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소모품 대변에다 기입하는 거예요. 자산 감소, 비용 발생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소모품 정리.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구입 시 이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보자 이겁니다.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서 아까는 차변에 소모품 그랬는데 이번에는 소모품 B 구입하자마자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그리고 대변에 자산 감소 현금. 그런데 결산일이 되어가지고 창고에 가봤더니 소모품 창고에 3만 원어치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이 있어요. 전부 비용 처리했다면 3만 원을 자산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사용하지 않은 거 3만 원 자산 잡고 이 비용에서는 이제 비용을 취소시켜야죠. 대변에 비용 취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내년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내년도에 비용이 되겠죠. 사용이 되니까. 이런 거예요. 소모품 정리. 소모품 정리는 하여튼 결산 분계가 한쪽이 소모품이고 한쪽은 소모품 B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지금같이 비용 처리하는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하고 이 앞에 사례에서는 소모품이 대변에 가고 소모품 B가 차변에 왔어요. 자산 처리했던 회사는 사용한 금액을 구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니까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자산 감소 소모품. 비용 처리했던 회사는 재고를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가 있죠. 요거 단기 매매증권에서 여러분 가격이 오른 부분은 자산 증가로 보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잡아주고 오른 것만큼 이익이 발생하죠. 대변의 이익 계정 과목은 수익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인식하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단기 매매증권의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단기 매매증권 공부할 때 많이 한 거고요. 자, 현금 과부족 정리. 이것도 자금 관리할 때 얘기했습니다. 현금 과잉이 나중에 안 밝혀지면 자비익 처리한다. 그러면서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어서 정리를 해버려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은 현금이 부족했을 때 현금이 부족했던 거를 정리할 때는 결산 때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그건 잡손실로 처리한다. 그리고 대변에는 무조건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리고 결산 당일날 현금이 불이치할 때는 현금 과부족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안 되고 과잉이면 바로 자비익, 차변에 현금이 되고 부족이면 바로 차변에 잡손실, 대변은 현금이 됩니다. 현금 당일날 불일치할 때는 현금 과부족 계정을 만들면 안 돼요. 남는 것은 바로 자비익이고 모자라는 건 그냥 잡손실로 바로 처리합니다. 상대 계정 값은 바로 현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선납세금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 애납 같은 거 한 것을 선납세금으로 잡아놨다가 결산 때는 법인세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유동성 대체.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차입금 중에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체크해서 그것만큼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정리한다는 건 뭐예요? 장기차입금을 정리하려면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니까 부채 감소는 차변. 계정 과목을 바꿀 때 유동부채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부채 증가가 대변. 그래서 대변이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잖아요. 이거는
없애주는 거니까 부채를 차변에 기입해 주는 거고, 이건 새로 부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증가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는 대변에 기입해 줍니다. 부채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거지만 비유동 부채는 감소하고 유동 부채가 증가되도록 계정 과목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의 환입. 네.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환입을 시키려면 차변에 잡죠. 차변에 잡고 그 환입할 금액만큼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입니다. 예,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적음으로써 자산이 증가할 것이고, 대손충당금의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비용에서 어떻게 돼요? 비용이 취소되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 예, 비용이 빠진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표로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수동 분계해야 될 사항들, 그 분계를 다시 또 요약을 쫙 해놨네요. 네,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니까 네, 하지만 요약해 놓으니까 이거 보고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맨 밑에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우리 앞에서 사례에는 없었습니다만 앞에 시간에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12월 31일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산 수정 분계에도 해당되죠. 우리가 부가세 정리분계는 1년에 4번 하지 않습니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12월 31일이 결산 수정 분계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정리분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동결산의 사례들 봤고요. 다음은 자동결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결산 분계는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분계를 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편리합니다. 그러나 입력은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은 아니에요. 입력을 하고 나서 전표 추가라는 걸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입력할 값이 뭐냐? 자, 그리고 자동 결산할 항목은 뭐냐? 이런 6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매출 원가 분계는 자동 결산 분계예요.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하려면은 이 자동 결산하는 이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뭘 입력해 줘야 되냐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 줘야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장부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금액을 입력할 바에는 자동으로 반영시키면 되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 조사한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재고 조사한 거. 그래야 실제 조사 금액을 입력을 해야 불가피하게 없어진 재고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장부의 말이죠. 장부의 재고 금액이 10,000원이에요. 장부의 재고 금액이 10,000원. 근데 실제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 9,000원밖에 없어요. 9,000원어치밖에 재고가 없어요. 9,000원. 1,000원어치는 어디 갔느냐? 부족한데 이거를 우리는 정상감모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론 공부할 때 정상감모. 수량의 차이 중에 정상감모라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했으나 불가피하게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보관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제품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이 정도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정상감모입니다. 그러면 이거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여러분 상품 매출원가 공식 기억나세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이걸 빼준단 말이에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그럼 장부로 된 10,000원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없는데 재고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있는 9,000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이 1,000원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매출 원가로 들어간 거예요. 원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 감모는 원가, 매출 원가로 본다. 매출 원가도 비용이에요. 비용. 그런데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죠. 매출 원가로 보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1,000원이 비정상이다. 비정상 감모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 분계해야 돼요. 좀 복잡해졌네. 비정상을 넣으니까. 자, 아까 수동 분계에서 이 비정상 감모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은, 예, 뭐 빠진 거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비정상 감모가 뭐냐면은 1,000원어치가 정상 감모라고 하는 거, 비정상 감모라는 것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뭐 도난을 맞았다든가, 도난, 네. 이런 거는 관리가 잘못돼서 도난을 맞은 거예요. 그러한 비정상 감모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것은 매출 원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가지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만 작게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야 돼요. 네. 자, 이거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요, 실제 재고 금액을 입력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해상액을 계상하는 거, 대손상각비를 이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얼마, 받으러움에 대해서는 얼마, 이 매출 채권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잖아요. 거기에서 대손예상액을 계산해 가지고 대손상각비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분계가 뭐예요? 이거 매출채권에서 배웠잖아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이 대손충당금, 그런 분계죠 이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해 놨잖아요. 이거 이제 그 입력해 가지고 분계를 하면 뭐가 나와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 이런 분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퇴직급여의 계상.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란에다가 우리 회사 직원들이 퇴직할 지금 이번 결산 때 퇴직을 한다면은 퇴직금이 얼마인가? 그 퇴직금 추계액을 입력해 가지고 분계를 해줘야죠. 차변이 퇴직급여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해상액. 아까 매출채권 외의 채권입니다.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손이 예상되면은 차변이 대손상각비 대신에 뭐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은 대손충당금. 이런 분계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법인세. 법인세.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결산 때는 미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그것을 자동으로 반영을 하게끔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6가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는데, 네, 상품 매출원가 공식 이거 꼭 알아두세요. 네, 상품 매출원가 공식. 상품 매출원가 분계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기말 재고 금액 요것만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를 겁니다만은 NCS 평가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지에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출원가를 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상품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세요. 이게 판매 가능 금액이거든요. 거기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뺍니다. 그것이 원가입니다. 매출원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계를 해요? 이 매출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차변의 비용 발생.
상품 매출원가 비용이에요. 대변은 자산 감소, 상품. 이렇게 해서 결산 때 상품 매출원가 분계를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비용 발생을 안 시키고, 판매가 일어날 때 여러분 분계 우리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남성 정장을 판매했다. 그러면 우리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만 발생시켰죠. 그리고 차변에는 돈을 받았으면 현금, 그리고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 그렇게 했죠. 그 대변의 상품 매출하고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었고,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을 감소를 안 시켰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품 원장에 계속 상품 원장에 차변에 계속 매입할 때마다 차변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대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상품을 판매했다 그랬을 때 대변에 상품을 기입한 게 아니라 상품 매출이라고 수익으로 기록해줘. 수익 계정 과목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에 어디로 갔어요? 매출액으로 갔어요. 결산 때 한꺼번에 매출 원가만큼 한꺼번에 대변에 이렇게 기입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상품 대변에 가는 분계는 결산 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언젠가 나올 텐데 상품으로 접대를 한다든가 상품으로 복리후생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는 그때 분계합니다.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우리 의류가 의류 중에 운동복이 있어가지고 거래처에서 이번에 4월달에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접대할 겸 우리 회사 운동복을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지급했습니다. 얼마치? 500만 원어치. 그거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 500만 원, 대변에 상품 5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래가 일어날 때 바로 대변에 상품을 기록합니다. 근데 판매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운동복 5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현금으로 판매했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이 아니고 뭐였어요? 상품 매출. 수익으로 잡는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 대변에 기입하지? 그것은 전부 다 결산 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하기 위해서. 자, 요거 자동 분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손해상액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계산해가지고 대손해상액을 추가 설정할 거,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입력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이 분계가 만들어져요. 추가 설정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으로 추가가 되고 밑에는 차변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감가상각비 계산도 우리가 계산은 다 해놨죠. 전표 추가 누르면 차변이 감가상각비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의 누계액에다가 이만큼 다시 더해집니다. 퇴직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든가 아까 그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추가로 설정되는 것만큼 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금액만 여기다 입력이 됩니다.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계상할 때는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대변은 대손충당금입니다. 여기서 기타 채권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이 뭐예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아닌 채권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 채권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법인세를 우리가 이제 추산해 가지고 계산을 하죠. 차변의 법인세. 그런데 결산일 현재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지급세금 부채로 잡아둡니다. 부가가치세도 그렇게 정리하잖아요. 법인세도 정리할 때 미지급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해 줍니다. 그리고 선납세금이 있었던 것은요. 일반적표에다 정리해요. 선납세금은 여기 자동분계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표에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만나가지고 해결을 하면 이해가 좀 되는데요. FAT 1급의 결산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간단간단한 것만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회계실무자반은 이제 TAT 2급까지 가니까 이제 TAT 2급 문제까지 풀다 보면은 지금 뭐 좀 세부적인 거 이거보다 더 세부적인 것까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경험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수행과제가 여기 있는데 수행과제가 5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5개를 수동분계사항이 어떤 것이고 자동분계사항이 어떤 건지 체크만 해놓고 다음 시간에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수행 1번을 한번 보세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한 거니까 소모품 정리분계네요. 여러분, 소모품 정리분계는 자동결산인가요? 수동결산인가요? 예, 요거 수동이니까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2, 3, 4, 5번을 또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다라는 건데, 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조사하는 이유는 무슨 분계 때문에 그러냐면은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자동 분계 사항이죠. 네, 자동 분계. 그 다음에 수행 3번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라. 이거 자동 분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 4번에 대손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의 1%로 설정한다. 예, 보충 금액만 입력해라 하는 거예요. 보충법. 이것도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충액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려면은 합계잔액사항표를 조회해 가지고 1% 계산해서 보충액을 또 계산을 해줘야 돼요. 계산기로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메모 좀 했다가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 5번은 당기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선납세금이 없다면 요 300만 원 전부 다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예, 법인세 추산액도 자동분계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2, 3, 4, 5번은 전부 다 자동분계 사항이구나 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수행 1번을 먼저 일반 전표에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계를 자동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계가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해서 우리가 생각한 분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습하겠습니다.